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행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TV방송 통해서 인사드린 게 한 2년 반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만큼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좋은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 드려 보려고 이번에 좀 준비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제가 이번에 이제 배워야 산다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첫 번째 강의 주제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1시간,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번 바쁘지 않으시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매매가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코로나 이슈 이후에 시장이 정말 좋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작년 한 여름쯤부터 점점점 꺾이기 시작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특히 쭉 이렇게 조정을 받던 시장이 한 3월 정도까지 좀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 최근에 지금 한 3주 정도 시장이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보면은 이게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도 사실 수익 나시는 분들은 계속 나섰어요. 쉬운 거는 아니죠. 쉽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수익이 났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또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나는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거예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토마토TV에서만 활동한 지가 지금 만으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사실 상황에 맞추어서 이럴 때는 이런 매매를 위주로 하고, 이럴 때는 또 저런 매매를 위주로 하고, 이런 부분들 항상 생각하고 고려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딜러에게, 그리고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매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기 투자도 있고 장기 투자도 있고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명확히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 세팅된 영역 내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파야 되는지, 이걸 사실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초보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섹터가 굉장히 많고 내가 뭘 봐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손절을 하기도 하고, 손절 정도면 양호하죠.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걸 내가 더 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앞으로 또 내용을 쭉쭉쭉 한번 전개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제가 이번 배워야 산다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HTS인데 저는 장중에, 방송 중에 항상 그 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제가 회원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여러 가지 매매 원리들, 이 부분들을 실제로 적용을 하고 사고 파는 모습을 항상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모의 투자를 통해서 직접 사고 파는 모습을 보여드린 게 작년에 설 연휴 이후부터, 딱 2월 중순부터 설 끝나고 나서부터 저는 지금 1년 한 1개월째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투자 클럽 내에다가 계속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라이브로 매매를 하고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 녹화가 남아있고, 절대 무슨 숫자를 조작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일단은 제가 한번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이번에 그 매매 주제로 삼은 거는 철저하게 대형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형주를요. 근데 지금 화면에 이게 내역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이제 제가 3월 1일부터 해서 모의 투자를 진행한 내용이고요. 모의 투자가 원래 제가 방송에서 이제 그 클럽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 하면, 항상 매달 첫째 거래일에 이제 계좌를 리셋을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원금을 이제 주식 계좌, 선물 계좌 1억씩을 딱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또 운영을 해서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월간 내역들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또 올려드리고, 그 다음 달에는 다시 리셋을 하고 또 1억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제가 3월 계좌를 3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리셋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4월 5월까지 모의 투자가 이제 이 증권사 HTS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계좌로 3개월까지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별일 없으면 제가 그냥 쭉 이렇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수치가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보시면 3월 첫 거래일에 보시면 여기 이제 입금 제가 1억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첫 거래일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수익을 만들어 봤는데 보시면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쭉 가다가 3월 한 중순까지만 먼저 볼게요. 3월 15일까지 한 980 정도. 원금 1억에 이 정도니까 9.8% 정도가 되겠죠. 이때까지는 제가 선호하는 대형주 매매 조건이 제법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15일 이후에 16일부터 이제 그 후에는 제가 원하는 조건이 사실 좀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었습니다. 보시면 뭐 중간에 이렇게 조금 손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말일까지 보시면은 뭐 1,300 정도. 그리고 4월 1일, 2일은 아직 제가 대형주 계좌에서는 매매를 별로 안 했습니다. 이거 선물 옵션 계좌 같은데 왜 대형주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대형주를 그 주식 선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선물로 매매하는 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레버리지도 있긴 한데 사실 전 레버리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원금이 1억이면 주식으로 매매하듯이 그냥 1억 이하로만 거의 대부분 매매를 합니다. 뭐 몇 천을 사고 팔든 이런 식으로.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뭐 이따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전하게 매매하는 건데 뭐 이 좀 지나간 월의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클럽에 오시면은 제가 게시판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 4월달 1일, 2일은 제가 이제 이 대형주는 지금 이틀 동안은 매매가 거의 없었고요. 정말 좋은 재료가 나와서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쌍용차 관련해서 테마가 나오는 바람에 지난 금요일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쌍용차 관련 주식, 개별 주식 쪽을 매매를 했는데 그래서 계좌를 이제 2개로 운영을 합니다. 대형주는 주식 선물로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급등주, 테마주 이런 것들은 또 주식 계좌로 이용을 해서 원금도 거기도 1억을 맞춰 놓고요.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번 강의의 메인 주제는 대형주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개별주는 뭐 기존과 동일하게 3월 말까지 하고 일단은 다시 리셋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장중 녹화 방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 1, 2, 3월 거래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제가 화면을 좀 캡처를 해가지고 좀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뭐 좀 상세한 내용은 클럽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게 화질이 약간 화면 캡처한 거다 보니까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뭐 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 보면서 제가 왜 매매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 해보면은 거의 뭐 사실 수익률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한 월 단위로 한 달에 대형주 계좌 같으면은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가 매달 이제 꾸준히 쌓이고 있어요. 지금 3월 말까지도 1,313% 정도였었는데 1월달, 2월달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대형주 계좌가 1월달에가 아마 그때도 한 1,30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2월달에 한 1,400? 좀 신기할 정도로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봐도 한번 좀 특이하게 좀 많았던 달이 있고 그 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에서 20% 정도 사이.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사실 주식 선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먹으면 크게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 잘못하면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앞에서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큰 수익 막 뻥뻥 나는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깨지지 않고 꾸준하게 거의 제가 이제 보면은 지난달 같은 경우는 손절이 2번이 있었습니다. 2번 이틀 손절 있고 나머지는 다 수익이었었는데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거든요. 욕심만 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타점을 기다린다면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이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보여드려야 아마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한번 이제 HTS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자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제가 일단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초보분들의 경우는 사실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게 좋다고 하더라 해서 샀다가 언제 팔아야 되는 거지?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오늘 사서 오늘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막 1년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요새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일단 사라 해서 장기로 그냥 몇십 년 동안 자식한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실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저도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이제 군대 제대한 다음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저는 뭐를 했었냐면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가 뭐 당연히 안 됐죠. 정말 뭐 신나게 깨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복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했었어요. 그 기억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후로도 사실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제가 강의 말미에 제가 운영하는 방식, 제가 이제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정답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것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해나가야 하는가, 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뭐 매매 기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보여드린 계좌는 철저하게 단기 대응 계좌입니다. 철저하게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게 대부분이고요. 하루 정도는 홀딩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정도. 오늘도 제가 지금 미래산업을 홀딩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건 뭐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보통 이제 그런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는 계좌입니다. 사실 뭐 한 달마다 리셋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장기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좋지는 않아요. 장기는 이제 제가 장중에 이제 제 매매 원리 공부하시는 분들과 같이 해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제가 공개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단기를 이제 제가 또 주력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윙도 있고 뭐 장기 투자자도 있는데, 일단 내가 단기를 한다면 어떤 식의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매매한 것들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형주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차트를 먼저 가져온 게 자, HTC 현대산업개발하고 제가 에코프로비엠 3월 15일에 매매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은 이게 이제 3월 15일로 옮기면 그날 매매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또 안 한 걸 했다라고 하면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월 15일로 맞춰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회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종목명의 에코프로비엠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대형주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보면 현대산업개발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내용을 쭉 보면은 긴데 이제 다 일일이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이걸 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럼 그때 상황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준비한 차트는 이겁니다만 이거보다는 HTS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면 에코프로비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상황을 보시면 3월 15일이면은 이날입니다. 이날이고 딱 이제 최저를, 그러니까 요번 3월 중순에 이제 최저를 찍을 때 상황이었어요. 그날 제가 이제 이거를 상방으로 매수를 들어갔던 건데, 뭐 이제 이게 단타 계좌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 계좌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을 하진 않았습니다. 홀딩을 했었다면 사실 굉장히 좋았었겠죠. 근데 이제 요 매매는 제가 단기로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서 왜 잡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할 때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 시황을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제가 3월 중순까지는 대형주 매매를 많이 하다가 3월 중순 이후에는 매매를 줄였다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뭘 많이 했었냐면요, 개별주 매매를, 그러니까 중소형 테마주나 급등주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과 2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 주식 선물로 제가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 선물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롱숏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 베팅도 가능하고 내려가는 방향 베팅도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뭐 뒷부분에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가져온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실 작년 여름부터 그 다음에 올해 3월 중순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의 베팅만 해서는 사실 초보분들의 경우는 수익이 완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기가. 그래서 이때는 적절히 사실 하방 베팅, 숏 포지션도 잡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3월 중순을 기점으로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들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3월 중순 이후로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상방 베팅을 해야 되는데, 상방 베팅의 경우 어느 쪽이 힘이 더 강할까요? 대형주 좋죠. 근데 대형주는 느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시장이 조정을 받는 동안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종목을 조금씩 계속 모았었습니다. 대형주. 그런 것들은 조금씩 모았었습니다만, 단타 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방 베팅을 해왔었습니다. 하방 베팅을. 3월 중순 이후로 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방 베팅을 해야 되고, 그럼 숏 포지션을 잡는 대형주 숏 베팅보다는 장기 투자, 상방 베팅하는 건 어차피 계속 모아가고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하지 않았던 개별 급등주, 테마주 매매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작년 여름부터,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뭐 개별 주식도 계속 매매를 하죠. 근데 한 2월, 3월, 4월, 5월 정도까지 개별 주식에 수익하고요. 6월, 7월부터 해가지고 수익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7월, 8월부터는 점점점 줄어들었고 매매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클럽에다가 올려놓은 내용을 보시면은 월 단위로 쭉 정리해서 올려놓은 걸 보면은요. 2월 달에는 주식을 개별 급등주를 제가 3번밖에 매매를 안 했고요. 대형주는 거의 매일 했거든요. 별일 없는 한. 3일인가밖에 안 했고 아마 1월도 한 3, 4번밖에 안 했었을 겁니다. 근데 3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매일 했었어요. 그만큼 장이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얘기가 좀 돌아갔습니다만, 자, 에코프로비엠을 당시 이제 단기로 대응을 해서, 자, 0315 분차트를 잠깐 보면, 이제 횡보를 하다가 시장이 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 그랬었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봉을 보시면 그날 이제 최저점입니다. 이때는 이제 들어갔던 이유가 전날 공포의 투매 상황이 전개가 됐었는데 전날 13%가 밀려 내려가는 상황. 그러니까 대형주 매매를 할 때 제가 즐겨 하는 단타 대응은 롱숏 매매입니다. 롱숏 단타 관점에서는요. 그러니까 전날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개별주, 뭐 중소형주 같으면 저만큼 10%가 넘게 밀리고도 그 다음날 그만큼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형주는 사실 그런 일이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많이 밀렸으니까 그 다음날은 반등 나오는 걸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한번 반등 나오는 쪽 매매를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분차트를 보시면 전날 계단식으로 쭉쭉 밀려 내려간 다음에 아침에 시초가 낮게 출발하고 나서 그대로 올라가는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뒷부분 강의, 오늘 강의는 아니고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패턴을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턴인데 저는 패턴의 변화라 그래가지고 계단식에서 급락 혹은 계단식 상승에서 급등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때도 계단식으로 하락하던 게 그 다음날 시가 개파락으로 뚝 떨어지는 그림이 연출됐기 때문에 전날 많이 빠진 게 그 다음날 급락이 나왔어? 이거는 반등 나올 거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무리 없이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근데 지금 단기 대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 전날 많이 빠진 게 다음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시초가부터 그럼 반등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러한 유형을 한번 연구를 해볼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가 아닌가? 그쵸? 실제로요, 실전 매매에서는 전날 많이 빠진 종목이 시가 낮게 출발하고 그 다음날 또 밀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급등주 테마주의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개별주에서는 함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형주는 괜찮습니다. 대형주는요. 그럼 이제 이런 예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매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련 매매 조건들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내가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제를 일단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포인트를 잡았으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잠깐만요. HT 요거 준비한 걸 보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건 지나간 건데 오늘하고 어제 매매한 것도 있다가 이거는 이제 화면에 보면은 바로 HTS에서 나오니까 지난달 건데 한번 잠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재료적으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거든요. 자, 3월에 제가 오토엔을 매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참고로 방금 이 화면은 제가 3월 거는 계좌를 리셋을 했기 때문에 그 장중, 그 라이브 방송 녹화되어 있는 화면 있잖아요. 제 방송 녹화되어 있는 화면에서 이 부분만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약간 화질이 좀 떨어지는데 이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토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날짜가 3월 21일로 가볼게요. 자, 제가 이 종목은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3월 달에 개별주 중에서는 저한테 제일 수익을 많이 준 종목이 오토인이었습니다. 자, 이날 제가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날 왜 접근을 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재료입니다. 재료. 뭐였냐면 당시에 그 중고차 드디어 이제 대기업들한테도 열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이제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그다음에 첫 번째 이 부분이었고요. 근데 오토인이 이 중고차 사업과 이제 현대차, 기아차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연관이 있느냐 아니냐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료 그리고 재료와 연관성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침 동시효과부터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로 바로 이제 직행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 재료 부분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황. 아까 말씀드렸죠. 3월 15일 이후에 16일부터 저는 대형주는 조금 제껴놓고 개별주 위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조금 제가 약간 곤란한 게 뭐가 있냐면 이번 강의 주제를 완전히 전 대형주로 준비를 하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강의 목차를 대형주로 준비를 해서 그 내용들을 매매하는 걸 쭉쭉쭉 시원시원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참 곤란하다라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아니면은 뭐 개별 주식을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자, 아무튼 재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점, 세 번째는 기술적 관점인데 상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신규주인데 상장하고 나서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이날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날 거래량이 크게 터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 후로 조정을 받기는 하는데 큰 조정은 안 받아요. 그렇죠? 누가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던 종목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날 제가 3월 18일에 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에 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 18일이 아니고 18일 이날 분 차트를 보시면 이때 고가가 17,600원인데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제 매수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17,95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7,950원으로. 그래서 17,950원이 어디냐 하면 선을 그어보면 여기쯤 되거든요. 17,950원. 요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여기서요. 17,950원 정도. 일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직전에 기록했던 고점 자리를 넘어간 후의 흐름이었습니다. 직전에 기록했던 고점 자리를. 그러니까 재료 좋고요. 시장 상황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침부터 시가 갭상승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아침에 시가 출발하고 주르륵 올라가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어떻게 보이시죠? 눌림목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매매가 눌림목 매매입니다. 돌파할 때 바로 붙는 것보다는 저는 돌파 후에 눌림목 상황을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붙은 거예요. 그리고 상한가에 일부를 매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그 다음날 시초가 근처에 다 팔아버렸었습니다. 뭐 사실 냅뒀으면 더 수익 구간이 컸을 종목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매매했던 자리가 여기니까요. 근데 뭐 단기 대응이니까 뭐 그 정도면 저는 만족하고 일단은 나왔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건 뭘까?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료가 좋았구나. 상한가를 갈 정도로. 그쵸? 재료가 좋았구나.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넘어가는 자리구나. 그 다음 시장 상황이 바뀌었구나. 자, 개별 급등주를 제가 이 한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따져본 내용이 3가지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매매를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면 소위 말해서 급등주 매매, 테마주 매매, 상한가를 먹어 들어가는 매매를 내가 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다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요. 굳이 이제 뭐 개별 급등주 매매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료. 제가 이번 강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대형주로 잡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중간에 개별주 강의를 좀 하게 된다면은 재료를 보는 것과 관련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걸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쵸?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할 건데 장기 투자에서도 물론 재료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단기 투자를 할 건데 이야기를 바꾸겠습니다. 단기 투자를 할 건데 기술적인 요소, 방금 말씀드린 재료나 시황이나 뭐 전고점 돌파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토엔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사실 연구하는 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요.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본 HTC 현대산업개발이나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단기 투자를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한다?
시간 낭비죠.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연구를 해야만 여러분께서 시간 낭비를 줄이고 더 적절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기 대응이었고 뭐 조금 더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인데 제가 이거 매매를 어떻게 썼냐면 이게 네이버를 어떻게 썼냐면 자, HTS를 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아까 그 계좌에서 보시면요. 일별 수익률 현황에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수익이 이날 마이너스 400이었다가요. 마이너스 400이었다가 그 다음날 플러스 600이 되면서 여기 450이었다가 700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때가 이제 네이버를 제가 홀딩을 해서 마이너스인 채로 홀딩을 해서 그 다음날 수익을 챙겼던 경우 이건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건데 잠깐 체크를 해보면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제가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툴 사용이 좀 익숙치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때 네이버가 상황이 어떻게 발생을 했었냐면 이날입니다. 이날. 3월 10일이네요. 3월 10일. 아직 제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전이었습니다. 전이었었는데 이날 네이버가 장중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10.67%까지. 시가총액이 몇십 주짜리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제가 과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중간에 하방 베팅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조금 비싸게 샀었어요, 제가. 제가 좀 비싸게 사가지고. 하지만 전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내일 수익이거나 아니면 못해도 내가 빠져나갈 기회는 준다. 왜? 많이 올라갔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롱숏 베팅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많이 올라간 게 그 다음날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베팅 크게 들어갔던 게 큰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예상대로 다음날 이제 지금 캔들을 보시면 음봉을 그리면서 장중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주 그 앞에서 보여드린 계좌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매매입니다만 제가 드물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뭘 볼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차트를 먼저 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지트로닉스인데 자, 이지트로닉스를 매매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이 화면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주였는데 제가 이거 매매를 어떻게 했었냐면 보통 제가 주식도 웬만하면 사실 홀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주식의 경우는 제가 대형주는 장기 투자를 해요. 대형주는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섹터들도 있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중소형 급등주의 경우는 장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개별주의 미래를 믿지 않는 편이에요. 좀 너무 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단기 대응을 하는데 그래서 길어봐야 개별주의 경우는 며칠 정도입니다. 며칠 정도고 이 종목의 경우는 당시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냐면 이날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신규주다 보니까 이게 그 물량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이게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이었었는데 저는 그걸 오히려 기회로 보고 이틀 동안 좀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갈 때 사실 매도 단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매도를 이 위쪽에서 매도를 했어요. 여기 보면 매수가가 써 있고 이틀 동안 매수가가 써 있고 이렇게 매도 단가가 써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샀었는데 제가 좀 많이 샀었는데 사실 많이 산 거에 비하면은 좀 아쉬운 매매가 되기는 했었어요. 조금 아쉬운 매매가 됐었던 경우인데 어쨌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서 봤던 건 제가 다 그날 사서 그날 판 것만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종목도 그렇고요. 하루를 가져갔었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씩 가져갔었단 매매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뭘 볼 것인가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네이버에서 봤던 거는 뭐였냐면 단타를 한다 그러면 사실 손절을 하는 게 맞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제가 보통 웬만하면 단기 대응하겠다고 생각한 걸 홀딩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확신이 있었던 거죠. 대형주가 10%가 넘게 올라가 이거는 내일 바로 날아갈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 그걸 믿고 하루 홀딩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차트가 당시 역배열 중에 이제 막 전환 과정 나오는 상황이었고 위쪽에 이동평균선들이 많기 때문에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신고가를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내가 하방을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왔다는 이유로 홀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음날 더 올라가 버려서 계좌가 박살나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뭐가 될까요?
급등이 나왔는데 다음날 조정받을 확률이 높은 게 무엇일까? 신고가 종목일까? 아니면 역배열 중에 전환 과정이 전개되는 종목일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재료를 찾아보고 차트를 찾아보고 하면서 내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연구를. 자, 이번에는 한번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단기 스윙을 했던 종목인데, 카카오를 보면 카카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려 내려갔었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올라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게, 이게 원래 제가 요거를 조정받을 때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 대응 과정에서 제가 요거를 요 밑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그냥 받았습니다. 이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2월 말 가면서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러면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적당히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를요. 근데 원래 들어갈 때는 저는 여기까지 딱 봤었어요. 11만 원까지. 여기까지는 버티겠다. 그리고 예상대로 딱 거기까지 갔습니다. 자, 근데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건 뭐 넘어가고, 사실 뭐 매매가 다 잘 되진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줄 거 조금 주고 먹을 건 확실하게 먹으면서 월 단위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는 걸 항상 목표로 해서 그런데, 자, 이제 이거 좀 보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봤던 거, 왜 11만 원까지 제가 봤을까요? 지지 저항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고, 제가 매매를 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기술적인 요소를 볼 때 첫 번째로 분석하는 요소가 바로 지지 저항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 그럼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매도 타점을 내가 어디서 잡는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는가와 관련된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제가 뭐 미리 답을 드리자면 사실 매도 타점 잡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의 역할 변화입니다. 여기가 지지선이었었기 때문에 깨고 내려간 다음에는 그 자리가 저항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최근에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회원분이 또 따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제 어디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느 정도까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목표를 하시라. 어디였을까요? 여기였습니다. 여기. 요 정도면은, 여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 캔들 여기였어요. 여기까지면 된다. 여기까지 40만 원 정도까지면 딱 좋다. 여기서 이제 분할로 접근한 거를 여기까지면 좋다. 왜? 급락이 나오기 전에 매물대가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를 쉽게 못 넘어간다는 거죠. 자, 지금 이야기는 뭘까요? 매도 타점을 잡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이 뭐 더 가고 이걸 떠나서 단기적으로 스윙을 했을 때 매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할 때 뭘 봐야 될까? 어디서 고점이 잡혔는데 여기서 왜 잡혔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 답을 드리자면 사실 간단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 때문에 갑자기 고점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0중 8구는 사실 지지 저항의 역할 변화예요.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매도와 관련된 부분을 따져보실 때는, 뭐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림목 매매를 할 때도 밑에 지지받는 부분은 앞전에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자리를 돌파한 다음에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연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보신다면 말이지요.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떤 부분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볼 것인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드려보고, 그 다음, 종목 선정 방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뭐, 토마토 TV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또 힌트를 얻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분석, 뭐 기업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입니다. 자, 가치 분석, 기업의 미래 가치.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고요. 미래는 사실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사실 만약에 어떤 장기 투자 관련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뭐 찝어 드린다면 저는 한 2가지 섹터 정도를 그냥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섹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섹터가 될 겁니다. 대형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전기차는 워낙에 많이 있고, 인공지능 같으면 대형주만 이야기를 하자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영역들이 있겠죠. 근데 이쪽은 사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미래가치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시장 상황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중에 차트가 뭐 어떻게 됐다. 매도 타점을 잡는데 지난번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지지를 받았던 자리, 혹은 돌파와 관련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매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재료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일정 매매는 이제 뭐 특정 이벤트가 어디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번에 대선주 관련해서도 대선일이 가까워지면 대선 테마는 매매를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럼 이것도 내가 봐야 돼요. 나는 가치를 분석해서 종목을 뽑을 것인가. 그렇죠? 사실 이런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는 맞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기술적 분석, 나는 차트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좋다. 이런 부분들이 적성에 잘 맞는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매매를 할 때는, 그때는 뭐 단기도 가능하고 장기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요거 차트를 좀 보면서 볼까요? 요거는 지금 이제 그 해외 주식이고요. 아마존 차트입니다. 아마존의 연봉입니다. 2000년도부터 2022년 제가 전날까지 주말에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전날까지의 상황이에요. 과거에 보시면 이제 한 20년 전에 보시면은 최저가 $5 뭐 이런 것도 찍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3,000가 넘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20년 전에 내가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클 거라는 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아마존이 큰 상태가 아니었고 전자상거래 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아마존을 콕 집어서 매매한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죠.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애플입니다. 애플도 이제 20년간의 차트인데, 20년간의 차트고요.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뭐 중간중간 액면 분할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1가 안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150달러가 훌쩍 넘어가 있죠.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 2000년도에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혹은 어떤 스마트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에, 그때 이제 해안이 있으신 분들은 애플을 사서 계속 홀딩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제 논리가 보통 이런 부분들입니다. 테슬라 이것도 보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최근 몇 년만 가져온 주봉 차트인데, 과거에 이제 뭐 몇십 달러였던 종목이 지금은 $1,000가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또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 부분은 이제 미래에 성장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경험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만큼 내가 주변 상황을 많이 살펴보고 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고요.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토마토 TV의 전문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께서 많은 아마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미래 가치 예측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기는 해요. 이거는 지금 종목 분석 자료인데, 삼성전자의 뭐 이제 연간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2022년, 2023년, 2024년 단기적인 몇 년 정도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구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뭐냐하면 종목 컨센서스라고 하죠. 잠깐 체크를 해보면 살짝 한계는 있는 게, 자, 지금 삼성전자 상황을 잠깐 보시면,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상황을 보시면, 요 위에 이 테이블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매출액 전망치인데, 매출액 전망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사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매출액은 아마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영업이익 전망치도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 전망치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사실 계속 달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꼭 그런 상황만은 아닙니다. 21년에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때 10만 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그 후로 조정이 길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주가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왜 그러겠습니까?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불안감, 파운드리 사업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삼성전자 주가를 이렇게 밀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2020년도, 2021년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앞에서 본 것처럼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기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실적도 실적입니다만 어떤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까요? 어떤 부분들을 미래 이 사업이 계속해서 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미래를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 끊임없이 차트를 보고 끊임없이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하고 끊임없이 실적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을까? 저는 조금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들, 시황을 보고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수익 매매를 하는 데는 괜찮은 전략입니다. 만 여러분이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것들보다는 미래 이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일단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전기차나 인공지능을 이제 섹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기차는 뭐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올해 들어서 이 성장주 섹터가 올해 이제 계속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회원분들한테 제 주변 분들한테 뭐 고객분들도 그렇고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괴롭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이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모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빠진다고 겁내실 필요가 없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섹터는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옥석 가리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분산 투자는 필요하겠죠. 그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는 사실 영역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꼭 집기는 어렵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뭐냐 하면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자,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돼서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어차피 나머지 뒤에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내용들을 제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제 준비된 강의에서 있으니까 일부를 생략을 하고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들고 있는 화면이 이거 지금 제 오늘 화면이고요. 그렇죠? 오늘 화면입니다. 당일 매매 왔다 갔다 보이고 지금 저는 미래 산업을 현재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산업이요. 1,000만 원 정도만 들고 있고 시장 손익에 지금 110 정도가 찍혀 있는데 당일 매매 내역을 보시면 뭐 미래 산업 EM 플러스 뭐 IOK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이제 주력은 미래 산업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미래 산업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다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제 오늘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뭘까요, 여러분요? 제일 뜨거웠던 섹터가 바로 쌍용차 관련해서 쌍방울에서 그룹에서 이제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광림이 이틀 연속 점상한가에 들어가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쌍방울 들어가는 상황이 쌍방울도 점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사실 제가 이제 모의 투자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거래였으면 이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점상한가 출발하는 종목을 잡아내기 위한 이제 방법 관련해가지고 물론 다 살 수는 없습니다만 자금 사이즈가 큰 분들의 경우는 사실 가능한데 제가 만약에 실거래 모의 투자가 아니라 실거래랑 모의 투자는 점상한가 종목의 경우 상한가 매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어제 같으면 광림을 어떻게든 살려고 했을 것이고요. 이제 동시효과 매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량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서 일부를 분배받는 방법인데 광림을 들어가고 오늘은 쌍방울. 오늘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개별주를 한번 주제 삼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1등주, 2등주가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전날 같은 경우는 오늘 거 봅시다. 오늘 거 미래산업을 한번 볼게요. 자, 미래산업을 보시면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일단은 치고 들어갔습니다. 미래산업을 보시면 이제 오늘 3등주인데 분차트를 보시면 제가 아침에 시가 출발하고 잠깐 확인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할 때 바로 두 번째 1분봉 차트에서 여기서 접근을 해서 상한가에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 다음 이렇게 가져가 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고요. 여기 일부는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상한가 근처에 매도를 좀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내일 상황 봐서 매도를 하던가 뭐 그럴 건데 아마 뭐 크게 욕심은 안 부릴 겁니다. 어차피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수익 자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왜 여기서 타점을 잡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미래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어제도 이게 지금 주식인데 일자 조회 보시면 어제는 IOK를 매매를 했었습니다. IOK를 이거 4월 1일이고요. 4월 1일이고 어제는 제가 IOK를 매매해서 IOK 한 종목만 매매를 해서 이제 이게 수익이 난 게 있는데 내용이 쭉 있죠. 또 보시면
자, IOK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봉을 보면요. 전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들어갈 때 광림 쌍방울이 이제 1등주, 2등주고 3등주여서 3등주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중간에 미래산업으로 3등주가 바뀌었었어요. IOK는 5등으로 상한가를 들어갔었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그러니까 특정 재료로 인해서 묶여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지금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요, 급등주, 테마주 이런 것들이 좀 날립니다. 특히 많이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뭐냐면 바로 이 섹터죠. 그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부분. 일단은 지금은 이제 상태가 안 좋습니다만 에디슨 EV가 거래 정지 중이지만 작년 말에 난리가 났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제 남선 알미늄 우선주를 보면 우선주가 더 강했었는데 우선주가 이렇게 지금 남선 알미늄 우선주가 그 강력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거를 쌍방울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럼 이거는 뭔가요, 여러분? 이거는 그 테마주라는 겁니다. 테마주. 테마주 안 하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특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마 잘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 회원분들한테는 3월 한 중순부터는 이걸 봐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형주도 좋지만 이제 대형주는 완만하게 다 같이 조금 올라갈 테니까 우리 산 것들은 그냥 두고 보시고 이 기간 동안에 시장에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급등주나 이런 것들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IOK를 제가 전날 원래는 상해 홀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팔아버렸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보셨던 미래산업이 원래는 미래산업이 3등주가 아니었는데 이게 갑자기 3등으로 순위가 바뀌어서 먼저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IOK를 제가 이거를 전날 들어갔던 거를 장중에 중간에 이게 사실 이거 많이 들어갔거든요. 많이 들어갔었는데 제가 중간에 나와버렸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생각했던 판단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매매를 할 때 있어서 신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법.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종목이 아무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나와버립니다. 가든 안 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갈 거였어요. 이게 어제는 테마가 처음 나온 날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저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정리를 했어요. 사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이 험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 작년 2월부터 회원 장중 라이브로 모의 투자로 계속 보여드리는데 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 신법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까지는 어렵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테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테마주.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매매를 하려고 하신다면 자,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있어서 테마주 매매를 할 때는 뭘 봐야 될까요? 제가 지금 테마의 등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장주를 매매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2등주, 3등주 이런 것들을 매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기본 원칙은 아니지만 예외 조건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예외 조건이 무엇인가를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시장에 강한 테마가 나오면 그 종목들이 정말 강력하게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투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따져볼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게 급등주 매매도 있었고요. 대형주 매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적성에 맞느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저는 초보분들한테는 사실 급등주보다는 대형주를 더 권해드립니다. 왜? 변동성이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에요. 저는 사실 개별주를 하긴 합니다만 대형주가 주력입니다. 대형주가. 근데 지금 상황이 장상황에 의해서 개별주를 열심히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대형주가 주력입니다. 변동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형주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날 일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원칙만 지키면. 그럼 이 부분을 또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나는 시간 대비 수익이 큰 게 좋다.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을 지킨다면 정확한 매매 원리만 있다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급등주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연구해야 되는 분야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급등주, 테마주를 장기 투자를 한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적절한 선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서 내가 매도를 할 것이고 어디서 진입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홀딩을 할 것인가, 무엇을 이유로 삼아야 될 것인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대형주 같으면 가치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단타는 좀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롱숏 같으면요. 그 다음 파생. 저는 대형주를 주식 선물로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으로 매매를 해도 되지만 삼성전자 선물로 매매를 하게 되면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요.
대충 일반적으로 1억이 있으면 한 5억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매도처럼 반대 방향 베팅도 가능하고 양방향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다만 저는 뭐 주식 선물로 매매를 할 때 레버리지는 거의 안 씁니다. 그냥 1억 있으면 1억까지만 사요, 대부분. 아니면 한 뭐 덜 살 때가 훨씬 더 많고요. 어쨌든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선물들도 있겠죠. 요새는 정말 많이 하시죠. 해외 주식을 하시려면 이제 야간에 하셔야 되는데 선물은 우리나라 장시간에도 열리긴 합니다만 역시나 변동성이 큰 거는 야간, 미국 주식시장이 열려있을 때라서 그런데 이것도 뭐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많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종목 선정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주력으로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장이 좋을 때, 사실 지금 시간관계상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작년 여름부터 해서 올해 6월 때까지는 개별 급등주 매매를 점점 줄여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황 때문에. 그런데 제가 시황과 관련된 부분이 다음 주 배워야 한다 시간에 설명드릴 1시간 주제로 잡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래서 장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개별 급등주 매매를 한다 그러면 내가 연구할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꼽자면은 재료, 그 다음에 시황,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차트가 되겠죠. 차트. 이 세 가지를 연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로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을 내가 굳이 본다. 앞으로 뭐 여기가 뭐가 나올 거다. 연구가 뭐가 나올 거다. 뭐가 이런 부분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형주 약간 다릅니다. 가치 투자 플러스 단기 투자. 전 두 가지를 병행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장기 투자는 미래 산업 가치를 보고 현재 가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아요. 장이 안 좋다? 고맙습니다 하고 더 모읍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갈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기간 동안에 조정받을 때. 근데 그러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수많은 매매 원리가 있지만 그중에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기간이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만 매매 방식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연구를 수행을 하세요. 무작정 들이대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매매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매매를 하겠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단기를 할 건지 장기를 할 건지 스윙을 할 건지 대형주를 할 건지 개별주를 할 건지 뭐 선물을 할 건지 해외 주식을 할 건지 이걸 결정을 먼저 내리십시오. 처음에는 물론 돌아야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연구를 충분히 수행을 하세요. 그러지 않고 시장에 무조건 달려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시황과 관련된 부분, 이 시황 상황에 따라서 또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자세히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